문이 열리자 웨딩홀 특유의 백색 조명이 눈을 찔렀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샴페인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잠깐 멈추어 안을 둘러봤다. 내가 예상한 자리, 아무리 가족 간에 서먹해졌다 해도 최소한 가족석 근처 정도는 있을 거라 믿었던 자리, 그런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이 나를 멀뚱히 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를 훑었다.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아, 성함이 여기에. 잠시만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걸렸다. 점점 초조해지는 그의 눈동자. 그의 시선이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이 사람은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선명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복도 끝 접이식 의자를 가리켰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웨딩홀 중앙에는 반지는 주단과 화려한 플로럴 장식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게 내가 앉게 될 그 복도 자리는 누가 봐도 짐을 잠시 내려놓는 임시 공간 같은 곳이었다. 뒤로는 스태프들이 오가는 비상 통로, 옆으로는 장식도 없는 벽. 나는 조용히 물었다. 가족석 근처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다만 확인해봤는데 이 자리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하객들이 나를 힐끔 돌아봤다.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것은 연민도, 이해도 아닌 저 사람 왜 저기 앉지? 라는 순전한 궁금증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등 뒤에서 스태프가 장비를 옮기는 소리, 가볍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엉켜 마치 내가 결혼식의 한 부분이 아니라 걸리적거리는 요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누이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말했다. 아, 신부 오빠. 맞죠? 근데 왜? 말끝을 흐리며 그녀는 민망하게 웃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이 결혼식에서 어떤 위치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느낌을 받았다. 사실 나는 이 장면을 예감하고 있었다. 며칠 전 아버지와 나눴던 짧은 대화가 자꾸 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행사니까 조용히 있어라.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 말에는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는 여기서 중심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다짐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웃자. 누이의 날이니까. 하지만 내 앞에 놓인 현실은 그런 나의 작은 기대를 잔인하게 짓밟았다.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족석에는 미리 온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고 아버지는 신랑 측과 일찍부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내 쪽으로 향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어머니의 눈처짐 같은 그 작은 움직임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있는 곳을 알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같은 기묘한 회피. 그 작은 회피가 내 가슴 깊은 곳을 찌른 것처럼 아팠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 불편함, 이 외로움, 이 자격 박탈된 듯한 기분. 어쩌면 이런 순간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 생각은 묘하게 나를 안정시키기도 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그 작은 연대감 같은 감정이 지금의 굴욕을 견디게 해주는 얇은 끈이었다. 식이 시작될 시간이 가까워지며 모두가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잦아들고 조명이 조금씩 낮아졌다. 그때였다. 사진 촬영팀이 가족석 근처로 몰려들었다. 신부님, 가족분들 모일게요. 잠깐만요. 아버님 여기로 오시고, 네, 어머님은 가운데로. 나는 복도 자리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누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미소를 지으며 가족에게 다가갔다. 하객들은 동시에 감탄했다. 하지만 누이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복도 쪽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 사진이 차곡차곡 찍혀가는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그 장면 밖에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나와 눈이 마주쳤고 잠시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그는 신랑 측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의 요청에 응하며 바삐 걸어갔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 나 여기서 완전히 배제됐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쏠린 틈을 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웨딩홀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내가 있던 복도 자리 위로 조명이 닿지 않아 마치 아무도 앉은 적 없는 자리처럼 보였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그래, 여기까지인가. 나는 손잡이를 밀었다. 문이 열리고 웨딩홀의 소음이 뒤로 멀어질 때 그 순간이었다. 야, 잠깐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 순간 나를 붙잡았는지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계속. 문을 나서던 순간 나를 붙잡은 사람은 누이의 사촌 언니, 지연이었다. 어릴 때는 나를 잘 따라다니던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관계가 조금 멀어졌던 그 지연.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너 진짜 그냥 갈 거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은 내 표정을 읽으려는 듯 눈을 조금 가늘게 뜨더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 자리, 너 때문 아니야. 그 말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나는 되물었다. 그럼 누구 때문인데?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너 그냥 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왜? 나는 본능적으로 묻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느껴진 알 수 없는 거리감,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그 확신은 마치 애써 감춘 진실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지연은 다시 한번 힘없이 말했다. 나중에 말할게. 지금은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일, 너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웨딩홀 안으로 돌아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서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확 스며들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화려한 조명과는 완전히 다른 날 것의 공기. 나는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물론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해결이 생길 것 같진 않았다. 마음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휴대폰에서 연달아 알림이 울렸다. 단체 채팅방이었다. 가족끼리 쓰는 단톡방. 나는 잠깐 망설이다 들어가 봤다. 신부 가족 사진 다 찍었나요? 네, 예쁘게 나왔어요. 아들아, 어디야? 그 마지막 문장은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내게 보낸 듯하지만 묘하게 대체 왜 안 왔냐는 느낌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다음 메시지가 내 심장을 내려앉게 했다. 자리 배정은 그냥 그대로 해. 괜히 꼬이면 더 복잡해져. 그 메시지는 신랑 측 어른이 누이에게 보낸 것이었고 누이가 그에 답한 메시지가 그대로 단톡에 캡처되어 올라왔다. 누이의 답, 오빠는 괜찮아. 알아서 앉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복도 자리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 다시 머릿속에서 생생히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내가 자리를 선택한 사람처럼 적혀 있었다. 그 오해에서 오는 씁쓸함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런데 곧바로 진동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아버지, 지금 어디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여러 층의 의미가 겹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걱정인가? 화난 건가? 아니면 뭔가 말할 게 있는 건가? 아버지의 문장에는 항상 초점이 모호했다. 나는 그 애매함이 늘 불편했다. 그 애매함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해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해석해야 하는 상황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게 만든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모든 게 흐릿해서 더 답답했다.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 답했다. 근처 카페에 있어요. 잠시 후 거기로 갈게. 라는 답이 왔다. 카페에 도착하니 내부는 따뜻한 색 조명으로 채워져 있었다. 생각보다 손님도 많지 않아서 조용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읽기 어려웠다. 무표정 같으면서도 어딘가 급해 보였다. 왔어.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아버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하얀 봉투. 아버지는 그것을 나에게 밀어두며 말했다. 이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표정은 마치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얼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어쩌면 이 봉투가 오늘의 진짜 핵심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근데 네가 왜 나간 건지 먼저 듣고 싶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그 자리는 너무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그 자리는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말은 지연이 했던 말과 똑같다. 그러나 역시 설명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왜 모두가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유는 말하지 않는 걸까? 이 흐릿한 진실의 조각들은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해석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여백은 사람을 미치도록 답답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내밀며 말했다. 이건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잡았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느껴졌다.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그것은 내가 오늘 봤던 어떤 장면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계속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오래전 색이 바랜 편지 묶음. 두 번째는 낡은 목걸이 하나. 그리고 바닥에 조용히 떨어져 나온 작은 종이 쪽지. 나는 몇 초 동안 그 물건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왜냐하면 저것들이 모두 내가 가장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편지는 내가 초등학생 때 누이에게 썼던 것들이었다. 서툰 글씨체로 적힌, 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했던 날 내가 장난스럽게 건넸던 위로의 문장들, 손때가 묻어있을 정도로 오래된 봉투, 그리고 목걸이는 누이가 나에게 생일 선물로 주면서 이건 둘만의 비밀이야 라고 했던 그 목걸이였다. 나는 중학생 때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사실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잠시 한숨을 쉬었다. 그때 너희 둘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었지. 근데 그 오해가 생각보다 훨씬 커졌어. 너희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했다고 느꼈지. 아버지의 말은 느리고 무겁게 이어졌다. 그 말 속에는 수년 동안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고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이가 이걸 갖고 있었던 이유는 네가 버린 거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 나는 손에 든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은 쇠사슬이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무거웠다. 그럼 지금까지 누이는? 나는 말끝을 이어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미워하진 않았어. 다만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거지.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박혔다. 우리가 서로 불편해했던 시간이, 누이와 내가 멀어지게 했던 수십 번의 시선 회피가 사실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슬펐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테이블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처음 꺼낸 봉투보다 훨씬 깨끗하고 무언가 최근에 준비한 느낌이 났다. 이건 오늘 일어난 일 중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다. 나는 두 번째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버지는 손을 모아주며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자리 배정, 그건 누이의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럼 누구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만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 안에 답이 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식장 측에서 주고받은 배치표 메일이 인쇄된 종이가 있었다. 그 배치표 맨 마지막 한 줄. 신랑 측 요청. 문제 가능성 있는 가족은 메인 좌석 배정 제외.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신랑이 날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귓가에서도 떨리게 들렸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말, 기억하냐? 그때 그 말을 신랑이 듣고 오해한 것 같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과거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누이와 신랑이 교제 초기였던 시절, 내가 누이에게 조심하라며 했던 조언. 그 말을 신랑이 엿들었다는 사실을 당시 나는 몰랐다. 그래서 날 저기 앉힌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말을 끝맺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난 오늘까지도 그게 정리된 줄 알았다. 근데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모든 게 조각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오해했던 일, 누이가 오해했던 일, 신랑이 오해한 일, 가족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 모든 오해가 오늘이라는 하루 안에서 폭발해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감정과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나는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강하게 들었다. 나는 천천히 목걸이를 쥐고 말했다. 누이랑 얘기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나도 오늘 처음 아는 것들이 많았으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을 나는 처음 봤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했다. 아버지의 말, 지연의 말, 신랑의 오해, 그리고 누이의 침묵. 이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야. 그 감각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왔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누이, 첨부 사진 1장.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사진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누군가 결혼식장에서 찍은 것 같은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면의 중심에 있는 것은 신랑도 누이도 아니었다. 내가 보자마자 숨이 막힐 만큼 충격적인 무엇. 내가 오늘까지 전혀 몰랐던 갈등의 또 다른 조각. 그리고 그 조각은 내가 알고 있던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라는 사실을 잔인할 만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을.